지금 전국의 상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경기가 나빠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거든요. 사람들은 경기만 좋아지면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숫자로 보면 답이 보여요. 지난해 폐업 신고만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역대 최초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붕괴가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4가지 구조적 범인이 동시에 작동한 결과라는 겁니다. 오늘 그 범인들을 하나씩 추적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국 상가의 현 주소를 보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 기준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실률 13%, 100개 가게 중 13개가 비어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전국 평균이라 진짜 현장은 훨씬 심각합니다. 대구 동성로, 한때 대구의 명동이라 불리던 곳입니다. 지금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23.3%예요. 서문시장과 청라원덕 쪽은 34%를 넘겼습니다. 3칸 중 1칸이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대구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9.1%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습니다. 경북 김천 혁신도시는 더합니다. 집합상가 공실률 42.13%, 거의 절반이 비어있어요. 혁신도시라는 이름이 무색합니다. 낮에는 공무원들이 출퇴근하지만 금요일 저녁이면 유동인구가 뚝 끊깁니다. 잠만 자러 오는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충북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피스 공실률 31.5%, 중대형 상가 20.2%, 혁신도시 중심 상가는 1년 새 공실률이 7%포인트 이상 뛰어올라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창원 합성동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1997년에 문을 연 롯데백화점 마산점이 2024년 6월에 폐점했습니다. 27년 만이에요. 백화점 하나가 사라지니까 주변 상권 매출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신한카드 소비 데이터가 그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합성동 지하상가 대연 프리몰은 공실률 40%, 마산 버스터미널 건너편은 70에서 80%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핵심인데요. 스타벅스 마산터미널점이 폐점했습니다. 맥도날드 합성점은 2년 전에 이미 문을 닫았고요. 스타벅스와 맥도날드가 버티지 못하는 거리입니다. 이 두 브랜드는 상권 분석을 가장 치밀하게 하는 곳으로 유명하거든요. 수천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분석해서 입지를 고르는 기업이에요. 그런 곳이 철수했다는 건 그 상권이 회복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동네 카페나 분식집이 아니라 글로벌 프랜차이즈가 포기한 거리, 이건 단순한 불경기가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강원도도 심각합니다. 오피스 공실률이 23.8%로 전국 평균의 약 3배에 달하고 중대형 상가도 15.2%로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어요. 서울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상가 공실률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숫자로 보면 답이 보여요. 2024년 폐업 신고만 108,282명, 1995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폐업 사유의 절반 이상이 사업 부진이고 소매와 음식점업이 전체 폐업의 45%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경기 탓이라고만 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파고 들어가 보면 경기가 좋아져도 이 가게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첫 번째 범인부터 추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범인, 뉴스에서는 경기 불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손님이 줄어든 게 아닙니다. 소비가 일어나는 무대 자체가 교체된 거예요. 거리가 아니라 화면 위에서 지갑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온라인 매출 비중이 53.6%를 찍었습니다. 사상 최초로 오프라인 매출 46.4%를 넘어선 거예요. 이건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닙니다. 소비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이동했다는 선언이거든요.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오프라인 매출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0.1%를 기록했어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반면 온라인 매출은 같은 기간 15.8% 급증했습니다. 한쪽은 줄어들고 한쪽은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이건 물이 줄어든 게 아니라 강물의 방향 자체가 바뀐 겁니다. 오프라인이라는 강바닥은 말라가고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물길로 소비가 활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강물이 한번 방향을 틀면 원래 자리로 돌아오지 않잖아요. 경기가 회복돼도 이 강물은 다시 오프라인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 쇼핑 비중이 75.9%입니다. 4건 중 3건은 스마트폰으로 주문한다는 뜻이에요. 출퇴근 지하철에서, 점심시간 사무실에서, 잠들기 전 침대에서 손가락 한 번이면 끝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 손가락이 누르는 화면 너머에는 동네 가게가 없습니다. 쿠팡이 있고 네이버 쇼핑이 있고 무신사가 있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출이 줄어드는 와중에도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고 편의점만 소폭 버티고 있거든요. 작은 동네 가게가 아니라 자본력이 탄탄한 대형 유통사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수백억 원짜리 물류 시스템을 가진 대형마트도 못 버티는데 동네 옷가게, 동네 문구점이 버틸 수 있을까요? 안전지대가 없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과거에는 하나를 사러 나가면 셋을 사서 돌아왔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 지갑이 열렸고 그 우연한 소비가 골목 전체를 먹여 살리는 연료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첫 번째 발걸음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스마트폰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되니까 거리로 나올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유동인구가 줄면 그 골목의 모든 가게가 동시에 타격을 받습니다. 이건 경기 순환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다시 가게에 직접 갈까요? 안 갑니다. 한번 온라인으로 옮겨간 소비 습관은 되돌아오지 않거든요. 코로나 때 강제로 배운 모바일 주문이 이제는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이 범인이 무서운 이유예요. 비가역적이라는 겁니다. 되돌릴 수가 없어요. 2025년 9월 기준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3조 7,956억 원, 전년 같은 달 대비 13.3% 증가했습니다. 이 숫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커지고 있어요. 당장 내일도 더 커질 겁니다. 오프라인 가게의 고객은 플랫폼이라는 새 생태계로 이주했습니다. 이주한 소비자는 고향이 그립다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건 자영업자의 잘못이 아니에요. 소비 구조 자체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손님이 온라인으로 이동한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 범위는 더 근본적이고 더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범위는 더 근본적입니다. 손님이 온라인으로 옮겨간 것도 문제지만 아예 손님이 될 사람 자체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학령 인구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2020년 272만 명이었습니다. 2035년에는 137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에요. 49.9% 감소, 절반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건 전망이 아니라 이미 태어난 아이 수로 계산한 확정된 미래예요. 2025년 전국에서 문을 닫은 학교가 33곳입니다. 전년도 18곳에 약 2배예요. 그런데 학교가 문을 닫는다는 건 단순히 교육시설 하나가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학교 하나가 사라지면 그 반경 500m의 생태계가 무너집니다. 학생이 안 오니 문구점이 접고, 문구점이 접으니 옆 분식집도 유동인구를 잃고, 학원가가 줄면 식당까지 연쇄적으로 쓰러지는 겁니다. 학계 출산율 0.80,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전국 초, 중, 고교생 수는 2025년 513만 명에서 2026년이면 483만 명으로 500만 명 선이 무너집니다. 500만이라는 숫자가 무너진다는 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학생 수가 줄면 학원가가 줄고, 학원가가 줄면 그 주변 식당과 카페가 줄고, 식당이 줄면 식자재 납품업체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집니다.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건 명확해요. 가게에 올 사람 자체가 구조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안에서는 출산율이 무너지고 있고, 밖에서는 수도권 집중이 지방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그 증거입니다. 공실률 42%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혁신도시라는 이름이 무색합니다. 공실률 42%, 배드타운의 저주입니다. 평일 9시부터 6시까지는 사람이 보이지만 주말이면 유령도시로 변합니다. 생활은 다른 곳에서 하고 잠만 자러 오는 동네에서 상권이 버틸 리 없습니다. 이게 현실에서 어떤 모습인지 보겠습니다. 하루 유동인구가 70% 줄어들면 매출도 비례해서 쪼그라듭니다. 한때 하루 50팀이 들어오던 가게에 이제 10대 팀만 찾아온다고 상상해보세요. 매출이 3분의 1 토막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임대료는 그대로입니다. 관리비도 그대로고 인건비도 그대로예요. 매출만 줄어드는 상황.
가게 주인이 아무리 성실해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도 버틸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건 장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 장사를 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일본이 먼저 이 길을 걸었습니다. 일본은 1960년대부터 수도권 집중과 지방 과소화가 진행됐고 유바리시라는 도시는 인구 감소로 재정이 파탄났습니다. 한때 탄광으로 번성했던 도시가 사람이 빠져나가면서 세수가 줄고 복지비는 늘어나 결국 파산한 거예요. 인구가 줄면 상권이 소멸하고 상권이 소멸하면 사람이 더 떠나고 사람이 떠나면 도시 기능 자체가 사라지는 악순환이거든요. 2014년 일본의 마스다 보고서가 지방 소멸을 경고했는데 지금 한국이 똑같은 경로를 밟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일본보다 더 낮고 속도는 더 빠릅니다. 여기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손님이 온라인으로 이동한 것은 첫 번째 타격이었지만 손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회복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타격이에요. 경기가 V자 반등해도 존재하지 않는 인구는 소비하지 않습니다. 출산율 0.80이라는 숫자는 15년 뒤 가게 앞을 지나갈 사람의 수를 미리 알려주는 예고편이에요. 손님도 사라지고 사람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범위는 이 위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그래도 배달이라도 하면 버틸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봤습니다. 손님이 매장에 안 오면 배달로 돌리면 되지 않겠느냐?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까보니까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배달앱은 처음엔 생명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뜯어보면 구명보트가 아니라 밑빠진 독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따져볼게요. 어떤 가게가 배달로 한 달에 매출 6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꽤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개수수료 9.8%가 빠집니다. 그 다음에 광고비가 빠지고 결제 수수료가 빠지고 포장재 비용이 빠집니다. 주문 금액 15,000원 하나를 기준으로 평균 수수료율이 34.6%입니다. 한 건에 5,190원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손님한테 받은 돈의 3분의 1이 내 손에 닿기도 전에 증발하는 겁니다. 숫자로 보면 답이 보여요. 한 달 배달 매출이 600만 원이라고 칩시다. 여기서 플랫폼이 가져가는 돈만 합산하면 2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매출의 3분의 1이 주인 손에 닿기도 전에 증발하는 셈이에요. 양동이에 물을 아무리 부어도 바닥에 구멍이 3개나 뚫려 있으니 절대 차지 않는 구조인 겁니다. 자영업자의 89.9%가 최근 1년 사이에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이 늘었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9명이요. 거의 전원이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상은 이렇습니다. 사장님은 새벽 5시부터 칼질을 하고 밤 10시까지 불을 끄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노동의 대가를 제일 먼저 수확하는 건 주방에 한 번도 들어오지 않은 플랫폼 기업이에요. 배달앱에 입점하지 않으면 주문 자체가 끊기고 입점하면 수익이 끊기는 양날의 감옥에 갇혀버린 거죠. 어느 쪽 문을 열어도 출구가 아닌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수료 위에 포장재 가격까지 폭등하고 있거든요. 포장 비닐 한 묶음이 6만 원에서 12만 원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같은 양을 쓰는데 비용이 2배로 뛴 거예요. 냉면 용기 300개 묶음은 3만 원대 후반에서 5만 원대로 뛰었고 플라스틱 용기 업계 전체가 30% 이상 가격을 올렸습니다. 어떤 업체를 찾아가도 같은 대답뿐이에요. 왜 이렇게 된 거냐면 플라스틱의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톤당 640달러에서 1220달러로 거의 2배 가까이 폭등했기 때문이에요. 원료 가격 인상 통보를 받은 플라스틱 업체가 92.1%입니다. 업계 전체가 비용 폭탄을 맞은 거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자영업자한테 떠넘겨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매출은 오르는데 통장은 비어가는 이 기이한 구조. 배달 건수가 느는 게 희망이 아니라 오히려 손실을 키우는 덫이 되어버린 거예요. 장사를 더 열심히 할수록 플랫폼과 원자재 업체의 주머니만 채워지는 겁니다. 이건 사장님의 실력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요리사라도 수익의 절반을 떼어가는 판 위에서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게임의 규칙 자체가 자영업자에게 불리하게 짜여 있는 거예요. 손님도 사라지고 사람도 사라지고 벌어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범위는 이 모든 걸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의 상가가 비어가고 있는데 이 와중에 상가는 계속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환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치료는 안 하고 병상만 늘리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수요는 무너지는데 공급은 관성처럼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23.2%입니다. OECD 평균이 16.6%인데 그것보다 1.4배나 높아요. 미국은 6.6%, 일본은 9.6%거든요. 한국은 이 나라들보다 2.4배에서 3.5배까지 높은 수준입니다. 자영업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자영업자 중에 절반이 3년도 못 버팁니다. 1년 안에 문 닫는 곳도 22%예요. 5명이 가게를 열면 1명은 1년도 안 돼서 셔터를 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가 공급이라도 줄어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신도시가 들어설 때마다 상가가 끼워져 들어갑니다. 인허가는 멈추지 않고 분양은 계속됩니다. 가게는 줄어드는 속도보다 상가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텅 빈 건물 옆에 새 건물이 올라가는 이 풍경을 보면 대체 누구를 위해 짓는 건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뒤늦게나마 인식하긴 했습니다. LH가 남양주 왕숙, 파주 운정, 수원 당수 같은 신도시에서 비주택 용지 4,100호 규모를 주택으로 전환하겠다고 나섰거든요. 앞으로 지을 상가를 줄이겠다는 방향 자체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국에 지어져서 텅 비어있는 수십만 개의 상가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답은 없어요. 이미 쏟아진 물은 담을 그릇이 없는 상태인 겁니다. 투자 시장의 반응도 냉정합니다. 리테일 투자 규모가 2025년에 전년 대비 39%나 줄었습니다. 돈 되는 걸 가장 빨리 알아채는 사람들이 이미 상가에서 발을 빼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게 있습니다. 잘 되는 곳은 더 잘 되고 안 되는 곳은 영영 못 돌아오는 초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 성수나 용산 같은 신흥 상권은 임대료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지방이나 구도심 상가는 회복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 완전히 다른 세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4가지 범인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범인,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건 경기가 좋아져도 되돌아오지 않는 비가역적 전환이에요. 두 번째 범인, 사람 자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출산율 0.80의 나라에서 인구 절벽은 이미 시작됐고 학교가 문 닫으면 상권이 죽는 도미노가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요. 세 번째 범인, 벌어도 남지 않는 구조입니다. 배달앱 수수료와 원자재 가격 폭등이 자영업자의 이익을 구조적으로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범인, 이 와중에도 상가는 멈추지 않고 계속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 4개의 범인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해결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건 자영업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동네 가게가 하나둘 사라지면 배달비가 오릅니다. 선택지가 줄어드니까 장바구니 물가도 오릅니다. 상가에 불이 꺼지면 그 동네 부동산 가치까지 흔들리기 시작해요. 결국 내 생활비와 내 자산에 직접 영향이 오는 겁니다. 이건 당신의 잘못도 자영업자의 잘못도 아닙니다. 구조가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아직 시작입니다. 인구는 더 줄어들고 온라인은 더 커지고 상가는 더 지어질 겁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풍경이 앞으로 올 변화 중에서 가장 나은 상태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가장 큰 리스크는 이 변화를 모른 채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구조가 바뀌었다는 걸 인식하는 것, 그게 내 돈과 내 생활을 지키는 첫 번째 방패가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는 상가의 조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